요양보호 업무는 크게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체활동 지원. 신체활동 지원은 대상자의 기본적인 신체 기능 유지와 청결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첫째,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여기에는 세면 돕기, 구강 관리,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돕기 등이 포함됩니다. 김요양보호사는 목욕 지원 시에는 어르신의 피부 상태를 꼼꼼히 관찰하고 물의 온도와 목욕 시간도 조절합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림막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식사 및 영양 관리입니다. 식사 도움, 경관 영양 돕기, 구강 및 치아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박요양보호사는 삼킴 장애가 있는 할아버지를 돌볼 때는 자세를 바르게 잡아드리고 음식을 잘게 썰거나 갈아서 제공합니다. 식사 중에는 얼굴을 계속 관찰하며 살에 들리지 않는지 확인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배설 관리입니다. 화장실 이용 돕기, 기저귀 교환, 소변 주머니 관리, 변기 사용 돕기, 침상 배변 배뇨 돕기 등이 포함됩니다. 최요양보호사는 배설 관리는 어르신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업무예요. 커튼이나 가림막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배설물의 색, 양, 상태 등을 관찰해 건강 변화를 확인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넷째, 체위 변경과 이동 도움입니다.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돕기, 옮겨 앉기 돕기, 보행 돕기, 휠체어 이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요양보호사는 최소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드려 욕창을 예방하고 체위 변경 시 피부가 당겨지거나 마찰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보조기구를 활용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입니다. 관절 구축 예방, 일상생활 동작 훈련, 기구를 이용한 운동 보조 등이 포함됩니다. 정요양보호사는 매일 오전에 어르신들과 함께 관절 운동을 합니다.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발목, 무릎 등 모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운동으로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립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지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은 대상자의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특히 치매 노인에게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첫째, 기억력 향상 활동입니다. 회상훈련, 사진 보며 기억하기, 달력 보며 날짜 기억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김요양보호사는 매일 아침 오늘의 날짜와 날씨 활동을 진행하고 어르신들의 젊은 시절 사진을 이용한 내 생애 앨범 만들기 활동도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현실인식 훈련입니다. 자신의 이름, 가족관계, 현재 장소와 시간 인식하기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박요양보호사는 방문할 때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지금은 할아버지 댁에 계세요라고 명확히 알려드리고 집 안의 달력과 시계를 비치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진압력 향상 활동입니다. 지도 보기, 길 찾기 게임, 장소 익히기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최요양보호사는 우리 동네 지도 만들기 활동으로 주요 장소를 표시하며 길을 익히고 시설 내에서도 식당, 화장실 등의 위치를 기억하는 게임을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넷째, 인지자극 활동입니다. 퍼즐, 색칠하기, 숫자 게임, 글자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요양보호사는 어르신들의 인지 수준에 맞는 덧셈 뺄셈 문제, 단어 찾기, 퍼즐, 속담 맞추기, 물건 분류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서 지원. 정서 지원은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만족감 향상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첫째, 말벗과 경청입니다.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며 대화를 나누는 활동입니다. 정요양보호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특히 과거 추억이나 가족, 이야기를 나눌 때는 사진이나 물건을 함께 보며 더 풍부한 대화가 되도록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의사소통 돕기입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의사표현을 돕고 필요시 그림이나 글자판 등을 활용합니다. 김요양보호사는 실어증이 있는 할아버지와 소통하기 위해 기본적인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림카드를 사용하고 말씀하시려고 노력할 때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립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취미활동, 산책, TV 시청, 음악 감상, 신문책 읽기 등을 돕는 활동입니다. 박요양보호사는 손뜨개, 종이접기, 노래교실,
영화 감상 등 어르신들의 취미와 관심사에 맞는 다양한 여가 활동을 제공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감정 표현 지원입니다. 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최요양보호사는 슬픔과 상실감이 큰 할아버지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대화를 나누며 그림 그리기나 일기 쓰기로 감정 표현을 돕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은 대상자의 일상생활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활동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첫째, 식사 준비입니다. 장보기, 음식 조리, 설거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요양보호사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 목록을 파악해 함께 장을 보고 할머니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하시도록 격려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청소 및 주변 정돈입니다. 방 청소,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침구 정리 등이 포함됩니다. 박요양보호사는 청소할 때 낙상 위험이 있는 요소, 바닥의 물기, 전선, 작은 물건 등을 제거하고 욕실의 곰팡이나 주방의 위생 문제도 관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세탁입니다. 옷 세탁, 건조, 정리, 다림질 등이 포함됩니다. 정요양보호사는 할머니의 옷을 소재별로 분류해 적절한 방법으로 세탁하고 속옷과 양말은 삶아서 소독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넷째, 외출 동행입니다. 병원 방문, 관공서 업무, 산책, 취미활동 참여 등에 동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최요양보호사는 정기적인 병원 방문에 동행해 진료 순서 확인, 의사 설명, 메모, 약 처방받기 등을 돕고 날씨 좋은 날 산책도 함께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일상생활 기능 향상 훈련입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김요양보호사는 일상생활 자립 프로그램으로 단추 잠그기, 지퍼 올리기, 신발 신기, 양치질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연습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 급여 제공 기본 원칙. 급여 제공 기본 원칙은 요양보호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세 가지 주요 원칙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 원칙입니다. 이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제공자 편의가 아닌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에 맞춰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재가요양기관 원장님은 같은 등급이라도 한 분은 신체활동 지원이, 다른 분은 인지활동 지원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아침형, 저녁형 어르신의 생활 리듬에 맞춰 서비스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박요양보호사는 목욕을 불편해하시는 할머니를 위해 시간을 오후로 옮기고 따뜻한 차와 좋아하는 입욕제를 사용하니 훨씬 협조적으로 변하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급자 중심의 급여 제공은 대상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최요양보호사는 매주 월요일에 할아버지와 이번 주 서비스 계획을 함께 의논합니다.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께서 서비스의 주체로 참여하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급여 제공 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급여 제공 원칙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는 체계적으로 수립된 계획과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관리자는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 기능 상태,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내용, 방법, 시간, 횟수가 명시되어 있어요. 주기적인 평가와 수정도 중요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요양보호사는 할머니의 급여 제공 계획서에는 관절염 관리를 위한 온찜질과 관절 운동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할머니의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급여 제공 기준에 따른 서비스는 서비스 질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요양보호사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 있어요. 체위 변경의 경우 2시간마다 실시하고 피부 상태 확인 방법, 쿠션 배치법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권리와 책임에 따른 급여 제공 원칙입니다. 이는 수급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제공자는 책임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원장님은 모든 어르신은 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알 권리,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입소나 계약 시 이런 권리를 설명하고 요양보호사에게도 정기 교육을 실시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요양보호사는 개인 물건을 정리하거나 서랍을 열기 전에 항상 허락을 구하고 목욕이나 옷, 갈아입기 시 가림막을 사용해 사생활을 보호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책임에는 전문적 서비스 제공, 안전사고, 예방, 비밀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이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변화가 있을 때 기관과 가족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또한 업무 중 알게 된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양보호사의 역할.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돌봄 제공자를 넘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 역할을 살펴볼게요. 첫째, 신체적 수발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대상자의 신체 활동을 직접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박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목욕, 식사, 화장실 이용 등을 도와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각 어르신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최요양보호사는 특히 독거노인들은 외로움과 우울감을 많이 느끼세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데 시간을 할애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입니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변화를 감지하여 적절히 대응합니다. 이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평소 상태를 알아야 작은 변화도 감지할 수 있어요. 식욕 감소와 무기력함을 발견해 가족에게 알렸더니 요로감염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가족 지지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대상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과 협력하여 최상의 돌봄을 제공합니다. 김요양보호사는 가족들에게 어르신 돌봄 방법을 알려드리고 상태나 변화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합니다. 이렇게 하면 가족들의 불안감도 줄어들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째, 옹호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대변합니다. 박요양보호사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경우 그들의 의사가 무시되기 쉬워요. 작은 표현이나 신호도 놓치지 않고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전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대상자, 가족, 기관 간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상태 변화, 서비스 제공 내용, 가족의 요구사항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전달합니다. 특히 교대 근무 시 인수인계가 철저해야 서비스의 연속성이 유지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약 복용 상태, 식사량, 배변 상태 등을 매일 기록하고 주 1회 가족에게 보고합니다. 또한 의사의 진료 내용이나 처방 변경, 사항을 가족과 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양보호사 요구 금지 업무.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받아서는 안 됩니다. 첫째, 의료행위입니다. 투약, 주사, 상처 소독, 관장, 욕창 치료 등의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김요양보호사는 가족이 약을 주사해달라, 상처를 소독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의료행위로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님을 설명드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대상자와 관계없는 업무입니다. 대상자의 가족을 위한 식사 준비, 세탁, 청소 등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식사 준비를 요청받은 적이 있었어요.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위험한 업무입니다. 높은 곳의 거미줄 제거, 무거운 가구 이동, 위험한 전기 기구, 수리 등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박요양보호사는 천장의 전등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낙상 위험이 있는 업무로 거절해야 했어요. 대신 전문가를 불러 해결하도록 도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금전 관련 업무입니다. 대상자의 재산 관리, 금융거래, 중요 서류 대리 작성 등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최요양보호사는 통장 관리나 돈을 찾아오는 일을 부탁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업무는 향후 금전 관련 분쟁의 소지가 있어 거절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째, 존엄성을 해치는 업무입니다. 대상자를 존중하지 않는 언행이나 행동을 요구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을 반말로 대하거나 빨리빨리 재촉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어르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요양보호의 기본 원칙이므로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의 업무와 역할에 관한 기출문제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식사도움, 약물 투여, 신체 청결, 말벗 서비스. 정답은 2번입니다. 약물 투여는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약물 투여는 의료행위로 간호사나 의사의 업무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스스로 복용하는 약을 먹는 것을 관찰할 수는 있지만 직접 투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약을 먹기 싫어하셔서 제가 직접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니라고 지도받았어요. 이후로는 약을 손에 쥐어드리는 것까지만 도와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상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무시하고 모든 일을 대신해준다. 대상자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는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도록 격려하고 필요한 부분만 도와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요양보호사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대신해드렸는데 오히려 기능이 더 저하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도록 기다리고 어려운 부분만 도와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관찰한다.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대상자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역할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관찰하고 보고할 수는 있지만 진단이나 치료를 직접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최요양보호사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하셔서 즉시 가족과 기관에 보고했어요. 그 후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으셨는데 조기 발견 덕분에 빨리 치료받으실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갑작스러운 의식 저하를 발견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닌 것은 즉시 119에 신고한다. 대상자의 가족에게 연락한다. 요양보호사 자신의 판단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요양기관의 상황을 보고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인이 아니므로 자신의 판단으로 응급처치를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의식 저하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족과 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이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중 할머니가 갑자기 말씀을 못하시고 한쪽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가족과 기관에 연락했더니 뇌졸중으로 진단받으셨는데 신속한 대처 덕분에 후유증 없이 회복되셨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개인 보호구 사용 등 기본적인 감염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김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시작 전후, 식사 준비 전, 배설, 케어 후 등 항상 손 씻기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어르신의 면역력이 약해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야 합니다. 낙상, 화상, 질식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박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생활 공간에서 미끄러운 바닥, 전선, 걸림대, 너무 어두운 조명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안전바를 설치했어요. 또한 식사 시 어르신의 삼킴 상태를 항상 주시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셋째,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최요양보호사는 때로는 어르신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질병이나 심리 상태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법을 익히고 필요시 동료나 상사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제공한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요양보호사는 매일 서비스 내용, 어르신의 식사량, 배변 상태, 투약 여부,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이 기록은 어르신의 상태 변화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다른 요양보호사나 의료진과의 소통에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섯째,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자기개발을 통해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 분야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저는 연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고 치매, 재활, 응급처치 등의 전문 교육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학습이 어르신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부를 하시면서 이후 만나게 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시험 합격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로의 능력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합격을 위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